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저는 29살 2019년도에 내 집 마련을 서울 역세권에 성공을 하게 됐고, 당시 매매가로는 5억을 조금 넘게 주고 샀던 이 집이 현재는 약 1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2년 새에 2배가 된 겁니다. 제 인생에서 어떻게 차곡차곡 내공을 쌓으면서 29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영상에서 솔직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방법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LH 대학생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22살부터 27살 11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약 6년 동안 이 제도를 활용을 한 건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월세나 전세를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겠다. 그 돈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겠다.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월세가 평균적으로 40만 원이었고 뭐 비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더 하죠. 그렇다 보니까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40만 원만 월세를 잡아도 1년에 480만 원,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이 LH 대학생 임대주택에 선정이 돼서 약 6년 동안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매달 월세로 1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했어요. LH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고, 이 전세금을 LH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 학생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가 월세라고 한다면 저는 월세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만 부담을 했던 거고요.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한 번 이사를 했는데 처음 집보다는 후에 집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소폭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저는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주거비에서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직장인이 되고 나서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5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거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생활비,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도 저축을 100만 원씩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일 때보다 5, 6년 정도가 지났죠. 제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제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잘 찾아보면 요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제도들, 아주 소액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단돈 5만 원이어도 단돈 10만 원이어도 공짜로 지원을 받는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티끌 모아 태산,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대학 시절의 장학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했죠. 물론 과외도 하고 방학 때는 맥도날드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장학금과 대외활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빠듯해서 나는 알바를 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잘 활용했고, 그리고 지금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하면 학자금 대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즉 학비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생활비, 그냥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어떤 목적으로 내가 쓰든 상관없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이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내가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활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보다는 장학금과 대외활동을 선택을 했던 거는 자기개발, 그리고 나에게 투자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루라도 빠르게 나의 몸값,
나의 커리어로서의 비전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학생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땡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생활 시절에 학점 관리를 너무나도 잘했던 것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두고 저에게 효자 노릇을 해주었고 대외 활동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스펙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장학금을 선택했고 대외 활동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단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썼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다양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 지지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장의 돈을 손에 쥐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전으로 본인의 몸값을, 커리어의 가치를 든든하게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혹시 월세, 전세, 매매 어떤 거든지 부동산에 가보셨나요? 1분 1초,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집을 결정을 하고 사기도 하고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결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어요. 왜?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없거든요.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너무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니면 딴 집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급해져가지고 같은 집을 본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심지어 전셋집을 보지도 않고 나왔다라고 소식을 듣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내 집 마련을 결심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을 한번 돌려보시면 낮에도 갑자기 급박하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밤 늦게 집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만약에 내가 직장인으로서 휴가를 진짜 쓰기 힘들다? 집을 내놓은 사람의 스케줄에 내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이러면 내 눈, 내 코 앞까지 다가온 기회를 호로록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마침 퇴사를 한 시기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한 시기가 굉장히 타이밍 좋게 겹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집을 볼 수 있었고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결심을 하셨다면 저처럼 프리랜서여서 언제든지 집을 보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주말 혹은 평일 저녁이라도 활용하셔서 미리 코앞에 닥쳐서 그 지역을 가보고 그 지역의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파악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퇴사 후에 시간적인 여력이 있는 시기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던 시기가 일치를 해서 언제든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타이밍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 기금대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금대출이라 하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요건들을 보면은 소득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령액이 많지도 않은데 이 기금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인 타이밍도 퇴사 후에 딱 들어맞았던 것이 제가 퇴사를 했다 보니까 짝꿍님 혼자의 소득만 잡히게 됐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굉장히 낮아져서 이런 기금 대출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졌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퇴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발품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도 중요하고 금전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내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금전적인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타이밍에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시간적 타이밍, 금전적인 타이밍이 조금 일치를 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력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보력 없이는 내 집 마련도 힘들어요. 내가 10%의 자금을 갖고 있다면 90%의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할 것인가?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나에게 찰떡궁합인 집을 살 수 있고 자금 융통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보력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보력 덕분에 이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이런 과정 역시 다 정보력 싸움인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보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대출 쪽인데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대출을 하잖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하실 겁니다. 아니, 대부분 많이 하시겠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주택의 형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출의 비율이 다르다. 은행마다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다르다. 이 정도는 알아둔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매매한 이 집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큰 통창도 가능한 것이고 저는 이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매매를 하던 시기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과 이 대출 최대 범위를 합한다면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금융권 정보는 사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보다 발품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은행들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직접 만나서 혹은 통화로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곳의 등기부 등본까지 떼서 실질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정보는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봐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이 이 상품이 좋대, 이 은행이 좋대,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저렇게 하는 게 좋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들이 사고자 하는 집과 내가 사고자 하는 집 그리고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 이 모든 것들의 기본 정보가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파트는 돈이 잘 안 오른다던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 사면 오르는 것도 없죠. 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없으니까. 근데 사면 소액이라도 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조금 넘게 주고 산 이 집이 2년 만에 10억이 됐잖아요. 2배가 오른 거예요. 5억을 제가 땅 파면 구할 수 있습니까? 500원도 안 나와요. 아파트용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른데 그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듣고 귀를 팔랑팔랑 다른 곳을 골랐다거나 혹은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현재의 차익 5억 원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사지 않았다면 0원이었겠지만 샀기 때문에 5억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 5번째는요. 바로 기혼자.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결혼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사실은 혼자였다면 내 집 마련을 29살에 그것도 서울의 역세권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짝꿍님과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남들은 다 20대 때 내 집 마련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라고 자책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 혼자였다면 29살? 29살이 뭡니까? 지금 현재 31까지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거의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둘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모을 수 있었고 둘이었기에 정보력을 더 크게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는 결혼했는데 나도 와이프 있고 남편 있는데 그럼 나는 왜? 라고 또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게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19년도에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자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자금을 모아야겠다. 최대한 정보를 모아야겠다. 그리고 같이 나아갈 사람이 있다면 같이 손잡고 꾸준히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만든 건 절대 아니니까요. 정보력 하면 또 개념 있는 희애씨잖아요.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팁들, 그런 과정에서 얻은 정보력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 풀어낼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재테크를 통해서 알찬 저축을 통해서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정보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도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